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창업의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스타트업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투자와 융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막 정부 지원 사업이 한창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사업계획서 관련된 이제 콘텐츠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은 줄 알고 있는데요. 근데 또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좀 요 시점쯤에 또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막 이제서야 알아보기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자금 조달을 할 때 맨날 정부 지원 사업, 정부 지원 사업 얘기하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투자나 융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도 굉장히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 하나하나 답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저도 좀 이 내용들을 저희 제자들한테 좀 뿌리면서 좀 가르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창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투자금이라고 하는 게 융자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럼 내가 이걸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걸 못 갚으면 어떻게 되냐? 혹은 이걸 못 갚으면은 그 투자사는 이걸 안 갚았을 때 어떻게 하냐? 약간 이런 종류의 그 물음들인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너무도 당연하게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내 돈으로 하는 건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의 돈을 쓰게 되잖아요. 그럼 그 남의 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니까 분명히 어떤 뭔가를 내놓고 가져와야 되는 돈인 건데 이제 은행 대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빚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니까 표현을 하니까 나중에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개념이 잡혀 있고 뭐 안 갚으면 뭐 신불자나 이렇게 큰일 난다. 뭐 아니면 파산 신고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 투자금을 약간 그 대출금하고 좀 똑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께서 어떤 그 투자금에 대한 이해도가 아무래도 좀 이제 깊지 않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제법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번에 조금 대답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투자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갚는다 안 갚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사실 투자금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투자금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어떤 형태에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이제 상환이란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어떤 그게 또 일장일단이다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좀 이해를 하시려면은 이제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것과 이게 이제 회수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자금 회수가 그다음에 그 투자 융자가 실제로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한 가지 예시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사업을 시작한다. 특히 1인 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어쨌든 대표자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다양한 형태의 기업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하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뭐 투자나 융자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할 때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뭐 융자는 가능하지만 투자는 보통 개인 사업자 단위로 이루어지진 않기 때문에 요 개념은 아니고 그 일반적인 이제 스타트업 말 그대로 이제 법인의 형태 그 중에서도 주식회사라고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A사를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보통 이제 예비 창업자 상태에서 이제 내가 막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아직 법인이 성립하기도 이전의 상태니까 좀 복잡한 상황들 좀 그때그때 따라서 이제 가는 상황들을 조금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제 대표가 단독 주주로서 법인을 설립해서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상황 그리고 팀원이 뭐 3명 정도 있긴 하지만 당장 지분이 이제 들어간 상태는 아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어느 정도 회사가 좀 안정화가 되고 뭔가가 됐을 때 그때 논의하는 상황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팀원이 갖고 있는 지분까지 같이 얘기를 하면 너무 내용이 복잡해져요. 오늘 얘기하는 거는 회사에 들어가는 자금의 어떤 그 입출입을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을 얘기하는 건데 뭐 팀원 지분까지 얘기하면 막 주주 관계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오늘은 대표가 곧 오너 단독 주주로서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이 회사를 예로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분이 이제 복잡하게 이제 꼬이거나 뭐 임원과 그 주주가 이제 서로 분산이 돼 있거나 이랬을 때는 조금 이제 내용이 복잡해지는데 그거까지는 오늘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A라고는 회사가 그 자금이 필요하대요. 그럼 자금이 왜 필요하냐?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내가 어떤 일을 하건 사업에서는 항상 돈과 사람과
시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자원을 확보를 해야 되고 이것들을 적절한 수준으로 이제 돌려가지고 어떤 사업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가치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자원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게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으로 시작하건 아니면 내가 어떤 뭐 핵심 기술을 갖고 있건 간에 상관없이 결국에는 돈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회사에 보통 자금을 이제 조달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 어떤 게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자기 자본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기 자본은 제가 왜 외부 자금이라고 얘기했냐면은 기본적으로 법인이 성립하게 되면은 법인의 재산하고 대표의 재산은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법인이라고 하는 주식회사를 만든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통 이제 자본금 납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자본금을 납입을 하는데 이 자본금을 예를 들어서 뭐 한 뭐 100만 원을 납입을 했다. 그러면은 이 100만 원이 내 통장에서 나간 거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통장에 이미 들어간 이상 그때부터는 내 재산이 아니고 법인의 재산이 되는 거죠. 대신에 그 법인의 그 100만 원이 들어간 그 재산은 법인의 재산이지만 대표로부터 나온 재산이니까 법인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주식을 갖고 있는 그 대표의 돈이다. 그렇지만 이제 돈 자체는 이제 법인이 갖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으면 되죠. 그래서 대표의 자기 자본이라고 하더라도 자본금으로서 법인 납입을 했으면 그거는 대표라고 하는 외부에서 주주라고 하고 있는 외부 소스에서 이제 지원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융자가 있는데 그 융자의 기본은 은행에서 나와요. 금융기관에서 나오고 우리가 뭐 중진권 지원자금이네 신보자금이네 기보자금이네 하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자금에 대한 그 대출에 대한 보증을 해주거나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거지 여기가 직접 은행처럼 현금을 갖고 있어가지고 은행에 꽂아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보에서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기본적인 어떤 서류를 통해서 창업기업 인증을 받고 어느 정도 그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확정이 되면 신보에서 주는 확인서를 가지고 은행에 찾아가서 그 은행에서 이제 통장을 만들고 이제 돈을 받게 되는 형태입니다. 중진공도 마찬가지로 기보도 마찬가지예요. 여긴 금융기관, 직접 현금을 만지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증을 서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증서 확인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실제 돈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중진공, 신보, 기보 이런 데 가서 받게 되면은 항상 마지막 단계는 확인서 받은 다음에 거래은행에 가서 계좌를 열어야 돼요. 보통 이제 신보나 기보에서 나오는 초기 창업 자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이제 계좌가 열리기 때문에 뭐 이율 같은 것들이 뭐 내가 2억을 지원받았다 그래서 2억에 대한 이율이 나오는 게 아니고 쓰는 만큼만 이제 이자를 내는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자 유치가 있죠. 이제 주로 이제 완전 극초기 기업의 엔젤 투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초기 창업 기업들을 투자하는 AC들, 엑셀러레이션 캐피탈인가요? 그다음에 이제 벤처 캐피탈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단위별로 이제 이렇게 이제 투자하는 외부 자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외부 자금인데 정부에서 나오는 돈도 외부 자금이 맞죠? 예창패, 초창패, 청창사, 창도패, 뭐 R&D 지원 사업 이런 거 다 이제 외부 자금의 조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외부의 기관들이나 외부의 존재들이 왜 우리 회사에 A라고 하는 회사에 왜 자금을 투입을 할까? 일단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주는 왜 A라는 회사에 자본을 투입을 할까요? 아무것도 성립이 안 돼 있는 이제 막 극초기 스타트업인데 왜 그러죠? 이제 어느 순간에 기업의 자산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그 주주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인 거죠.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고 대출을 해주는 이유는 뭘까요? 뭐 중진공, 신보, 기보 이렇게 얘기했지만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자. 원금에다가 이자 받아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제 그 이자는 이율에 따라가지고 받는 거죠. 그게 아니면 은행에서 뭐 무슨 뭐 기업을 위한 뭐 성장 촉진 이런 얘기를 떠나지만 아무리 그래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은행에서는 이자를 받기 위해서 대출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 이자 이율이 굉장히 낮다 그러면 그거는 정부의 어떤 그 프로모션에 의해 가지고 그런 어떤 이율의 일부를 이제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투자 유치. 왜 투자 유치를 할까요? 투자사들은 왜요?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정부 지원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기업에 돈 주고 써 이게 아니고 정부도 돈을 벌기 위해서죠. 다만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 사업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조금 목적이 다른 게 이제 공공 경제 가치의 창출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즉 뭐냐면 뭐 기술료 납입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정부는 약간 그 회사에서 내야 되는 민간 부담금이나 이런 거는 너도 어느 정도는 좀 책임을 가지고
그 경제적인 어떤 그 뭐냐 포션을 제공을 해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정부에서 뭐 1억 원, 2억 원, 10억 원, 20억 원 이런 돈을 기업에 이제 내는 이유는 그 기업에서 어떤 투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런 기업들이 계속 만들어져서 살아나가야 국가의 어떤 그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고 그다음에 산업 기반이 되면서 공공 경제 강지를 창출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고용 창출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자유시장 경제라고 해가지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니들은 마음대로 하고 뭐 세금만 제대로 내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기업들이 살아나기가 힘든 게 지금 우리나라 어떤 산업 구조의 현실이고 꼭 우리나라로 한정 짓지 않아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정부에서 세금을 통해서 이런 지원 자금을 계속 만드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성장하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고 어떤 그 공공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취약한 부분에다 이제 계속 돈을 내는 거고 그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이 기업이 돈을 벌어야 그게 성립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기업이 막 10억 받고 100억 받는데 그냥 마음대로 써버리고 아무것도 기여 안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돈을 계속 지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고 창출이 이루어지고 막 엑시트를 하면서 가치가 올라가고 글로벌하게 뭔가 수출 수입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간접적인 돈을 벌기 위해서 정부 지원 사업도 존재한다. 일단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그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하는 즉 여기 있는 이 기업의 자원을 투입하는 이유가 다른 것도 아니고 머니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우리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투입이 된다는 거죠. 그럼 과연 어떤 식으로 돈을 벌 수가 있느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가치가 상승이 되면은 뭐 배당이나 급여 같은 건 여기서 뺄게요. 배당이나 급여 같은 건 좀 다른 얘기라서 요거는 조금 이제 배당이나 급여로 돈을 버는 방법도 있지만 대표의 자기 자본은 기본적으로는 주식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거기서 오는 어떤 그 차익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형태가 되죠. 융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순해요.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 회사에 5억을 빌려줬다? 그럼 그 원금은 언젠가 받을 거고 그 빌리는 기간 동안에 이자를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은행이 금융이익이 되는 겁니다. 금융소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유치 같은 경우에는 뭐 5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나중에 그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그 지분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많은 이제 돈을 돌려받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 투자유치와 융자가 차이가 생겨요. 융자는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갚으면 돼요. 이자 플러스. 붙어서. 근데 투자는요, 돈 빌려주고 갚는 그런 어떤 형태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투자라고 하는 건 5억을 투자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빚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이 회사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내가 일부 내주고 그거에 따라서 회사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그런 주식 같은 거를 이제 대신 담보로 갖고 있으면서 이 회사가 성장하면서 이제 나도 같이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자나 이율 구조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계약서에 보면 가끔 가다가 상환 조건에 뭐 연이율 뭐 15% 17% 해가지고 뭐 상환한다 이런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고리대 아니냐 무슨 사나머니 이런 그 사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엄연히 투자와 사채업은 완전 분리가 되는 경우고요. 투자 유치의 이익 구조는 사실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대표의 자기 자본을 상승하는 방법과 거의 똑같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 가치를 창출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고용 창출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간접적인 이제 회수를 하고요. 실제로 투입한 돈을 그대로 받는 경우는 잘 없죠. 물론 뭐 융자 지원도 있긴 한데 그건 좀 다른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익 회수의 관점에서 보면은 대표가 자기 자본, 주주가 자기 자본을 넣어가지고 회사에 주식을 매입을 해서 구조를 법인을 만드는 거는 이 주식이 처음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였지만 나중에 10억이 되고 100억이 됐을 때 그 가치가 상승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투자 유치를 하는 A씨나 V씨나 엔젤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투자사들이 주식을 투자를 하는 이유는 그 돈을 투자하는 대신에 은행은 이자를 받지만 여기는 주식을 가져가거든요. 일정 포션의 주식을 가져가면서 이게 이제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돈을 벌게 되는 이런 구조가 갖게 되죠. 그래서 이게 회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주주와 대표라고도 할 수도 있고 주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주주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데 얼핏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회사 투자사가 돈을 버느냐. 사실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투자사가 돈을 버느냐. 그래서 왜 대표와 투자자와의 이해관계가 왜 같느냐.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A사를 제가 아까 얘기한 A사를 한번 사례로 들어볼게요. 자, A사는 기본적으로 대표 혼자서 단독주주로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팀원을 영입하면서 뭐 스톡 옵션이나 아니면 약간 지분 해석이 이루어져 있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성립은 2020년도에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당시에 자본금은 100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하고 그때 주식을 액면가 100원으로 설정을 해서 총 만주를 발행했습니다. 100원을 만주 발행했으니까 자본금 100만 원이 맞죠. 그래서 2020년도에 A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100원짜리 주식을 만주 발행해서 그걸 대표가 온전히 100%다 갖고 있는 자본금 100만 원짜리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3년 동안 이 대표가 정말 지원 사업도 끌어당기고 모두하고 팀원도 모집하고 해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매출도 굉장히 많이 올렸고요. 그 다음에 매출을 올리면서 뭐 이런저런 이제 그 자산도 늘리면서 무형의 자산 어떤 기술이나 특허나 이런 쪽에 이제 어떤 그 자산 가치도 상승을 시켰지만 유형의 자산으로 뭔가 뭐 자동차, 차량이나 부동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굉장히 높은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가 처음에는 그냥 사무실 골방 하나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시점이 됐더니 정말 이런 어떤 그 건물 전체는 아니지만은 정말 어떤 그 회사 하나가 이제 제법 그럴듯한 회사 하나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 회사가 서류상으로 행정상으로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크게 없어요. 여전히 이 정도로 큰 빌딩을 얻었지만 내가 특별히 회사에다 자본금을 추가로 납입하거나 무슨 짓을 안 했다 그러면 여전히 액면가 100원짜리 주식을 만주 발행해서 대표가 그대로 갖고 있는 자본금 100만 원짜리 회사인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떤 대기업에서 회사를 매각하겠다라고 하는 제의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회사에서 그 대기업에서 나 이 회사 사고 싶다. 너무 괜찮다. 충분한 가치를 줘야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그 주주 등기부등본에 있는 내용만 보면은 이 회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액면가 100원짜리 주식이 만주 발행한 100만 원짜리. 즉 2020년도에 처음 성립이 됐을 때는 기업 가치는 무조건 100만 원이었어요. 이건 더 이상도 안 생겨요. 왜냐하면 기업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그 기업은 아무것도 안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자본금이 곧 기업의 가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100만 원 말고는 뭐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 인원이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거니까. 100만 원짜리 회사였는데 지금도 서류상으로는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액면가 100원이고 100만 원이고 총 만주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 회사가 매각이 들어왔는데 매각 제의가 여기에서 야 너네 100원짜리 만주 있으니까 100만 원이니까 내가 100만 원 주고 회사 살게 그러면은 대가리 총 맞지 않으면서 이거를 팔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점쯤 됐을 때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액면가라고 하는 거는 등기부 등본에 그냥 그 등재되어 있는 거의 초창기 상태 그것만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도 딱 그렇게만 산정이 돼 있는 건데 실제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기업 가치 100만 원을 그대로 100만 원으로 이제 팔 수는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업과 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내가 처음에 2020년도에 기업을 설립했을 땐 100원짜리 주식을 만주 발행했고 지금도 이 만주가 그대로 있지만 지금은 이 한 주의 가격이 그 당시엔 100원이었지만 우리가 이거를 200배 성장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 만주로 할 수는 없고 이거를 100원이 아니고 20만 원에 내가 너한테 넘기겠다. 20만 원이면 2만 배네, 2만 배. 예. 2만 배 성장했다, 말 그대로. 정말 급성장했다. 우리 회사 지금 뭐, 연매출이 지금 막 억 단위로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100원짜리로 볼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회사가 생각해 보면은, 아니, 뭐, 이 회사를 내가 그래서 주당 20만 원으로 해가지고 이 만주 곱하면, 주당 20만 원을 정해가지고, 만주를 정하면은, 아이고, 이거 조금 잘못됐네요. 주당 20만 원을 정해가지고 만주로 곱하면 총 20억 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이 기업 입장에서 대기업 입장에서 오케이 콜 뭐 20억 원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 우리가 이 회사 뭐 인수해가지고 20억 원 내고 사도 우리 뭐 100억 원짜리 1000억 원짜리 더 큰 회사 만들 수 있으니까 사겠다 해서 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막 법적 절차나 이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처음에 100원이었던 액면가 100원짜리를 이 회사는 20만 원을 주고 매입을 해서 이 회사를 산단 말이죠. 그리고 내 통장에
당장에는 기업 가치 20억 원이 그대로 꽂히게 되겠죠. 만약에 이제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팀원들한테 스톡을 주거나 아니면 몇 퍼센트를 줬다 그러면 그 팀원들이 갖고 있는 그 주식 그 주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20만 원 곱해가지고 그만큼의 금액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 나눠지게 되는 이제 그런 경제적 가치가 이제 창출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주가의 상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이런 개념인 거예요. 즉 액면가라고 하는 거는 초기 기업이 설립할 때의 기준인 거고 거기에 발행 주수 대비해서 이제 자본금이라고 하는 게 설립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 나중에 뭔가 추가로 발행이 되거나 뭔가가 있다 그러면 이 자본금이 좀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주식은 초기 액면가는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3년이 지났는데 어쨌든 매출도 발생하고 기업이 정말 컸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여기서 더 크려면은 내가 외부 자금을 좀 끌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외부 자금을 좀 끌어올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거 좀 지금 상태에서 더 크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는 액면가 100원짜리 만주가 있고 자본금 100만 원이지만 뭔가 좀 성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외부 자금을 끌어올 고민을 합니다. 그럼 이제 통상적으로 외부 자금을 어떻게 끌어오냐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요. 대표가 자기 돈을 더 박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 유상증자라 그러거든요. 자기 자본을 더 넣고 그걸 이제 주식으로 신주 발행을 해가지고 이제 더 늘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 자본을 넣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주식 같은 거 생각할 거 없이 창업 지원 사업을 좀 빡세게 받아서 뭐 좀 많이 주는 거 있잖아요. 몇 억짜리. 그런 걸 받아가지고 이제 받는 것도 있는데 오늘의 이제 관건은 이런 종류의 유상증자나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외부로부터 받는 가장 대표적인 조달 방식인 두 가지 융자라고 하는 것과 투자 유치로 받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5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5억 원이라고 하는 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뭐 신보기보를 끼건 그냥 받건 아니면 시드 투자를 통해서 5억 원이라고 하는 투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그 돈을 받게 되면은 실제로 그 빌려준 기관, 융자면은 은행이 될 거고 투자 유치면은 이제 A씨가 되겠죠, 이때는. 그러면은 은행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기관에서는 어떻게 이 5억 원을 대출한 다음에 회수를 하냐.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따박따박 이자를 받으면서 어느 순간에 원금 2억 원을 상환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은 가지고 있는 그 5억 원을 대출을 해줘서 원금 플러스 이자 얼마 이렇게 받겠죠. 이때 이율은 이제 국가 고시한 그 이율에다가 그 금리 기준율에다가 몇 프로를 좀 더 해가지고 이렇게 받게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이율이 뭐 좀 높게 칩시다. 한 10%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1년에 5천만 원씩이니까 뭐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5억 원 외에 그 5천만 원씩 이제 5번이니까 2억 5천만 원을 이제 가져가는 뭐 이런 케이스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자 장사를 하는 게 기본적인 대출의 기본 원리가 돼요. 근데 투자 유치 같은 경우는 이런 이율 구조를 안 가져가요, 실질적으로.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상환 기준 조건에 보면 뭐 15% 연이율 15%로 해가지고 복리를 상환한다 이런 기준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조금 목적 자체가 달라요. 그 조항이 있는 이유가 있고 기본적으로 투자 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A씨라면은 여기는 이런 이자를 계산해서 원금 회수를 하는 게 아니고 주가를 어떤 식으로든 상승시킨 다음에 이제 그걸 매도해가지고 돈을 법니다.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3년 아까의 상황을 보면은 이 당시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자본금을 초창기에 100만 원 액면가 100원짜리에서 했는데 이 당시에 이미 주가가 20만 원으로 협의가 됐다. 그럼 이때 이제 기업 가치가 20억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때 그 A씨라고 하는 투자사에서 이 회사에 이제 투자 자금을 넣을 때 예를 들어서 뭐 5억을 투자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5억 원에 해당하는 20억 원 중에서 5억 원이면은 25% 정도의 가치를 가지잖아요. 그럼 25% 정도의 지분을 받으면서 이제 5억 원을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을 가만히 놔뒀더니 이게 2년 동안에 커져가지고 2025년도에 갑자기 막 이제 회사가 급성장을 했어요. 근데 요 시점쯤에 대기업에서 매각제의가 들어왔는데 이게 또 이제 2년 사이에 너무 커가지고 이제 빡센 거지. 주당 이제 200만 원. 20만 원이었는데 이제 10배 성장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기업 가치가 2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이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럼 내가 5억 원만큼의 주식을 여기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판매되는 과정에서 50억 원에 이거를 팔 수가 있게 되면서 내가 이제 10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기업으로부터 이자를 받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업부터 이자를 받는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내가 주주로서 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2년 뒤, 3년 뒤 이 기업이 커지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그걸 팔았을 때 그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로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아, 내가 이거 회사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내 회사 잘 안 되면 기업이 그럼 투자사에서 이거 갚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안 되는 게 애초에 돈을 빌려준 적이 없기 때문에 갚지도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주식을 돈 주고 산 거예요. 이 회사 입장에서. 투자사 입장에서는 주식을 돈 주고 산 거기 때문에 갚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나중에 정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계약 어떤 이행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이 주식을 다시 대놓고 원금을 회수하는 개념 자체가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융자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아,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 나 진짜 파산 신고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거 정말 내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 어차피 사업이라는 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건 간에 그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모두가 책임이 있어요. 책임 여지가 있는데 이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주주로서 참여를 한 그런 이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안 됐다. 좀 실패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자본금을 회수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리스크가 1차적으로 다가오겠죠. 융자를 내준 은행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대출해준 자금을 회수를 못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다만 이제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대출을 해줄 때 이 기업의 조건이나 여러 가지 굉장히 칼같이 이제 보게 될 거고요. 투자 유치를 했던 A씨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했던 투자금 5억을 회수를 못하는 그런 이제 리스크를 안고 있을 거고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는 과제가 진행되는 그 기간 중에 그 과제비 자체가 이제 날아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요건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회수를 못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되게 독하고 악랄하게 회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대표 같은 경우에는 회사 사업이 망했다. 사업이 망했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본금을 회수를 못하면서 여기서 받았던 이런 돈들을 나는 더 이상 못 갚겠다 그래가지고 파산 신고를 합니다. 이게 이제 최악 중에 최악인 거고요. 만약에 기업이 여전히 남아있고 법인이 여전히 성립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이제 부채로 고스란히 가져가면서 대표가 그 주주가 그거를 이제 계속 끌어안고 가놔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못 버티면 파산을 하는 거고. 융자를 한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담보를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행은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보에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기보에서 보증을 서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업이 망해가지고 파산이 됐다 그러면 기보에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보증금을 은행에다 돌려줍니다. 그게 중진공이나 기보나 신보에서 하는 일이에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기보나 중진공이나 신보에서 보증을 받고 어떤 사업을 이행받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기보나 중진공이나 신보의 어떤 케어를 받게 되죠. 지속적으로 좀 체크도 하고 뭔가 좀 사업에 어떤 문제가 없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고 일종의 감시 같은 게 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융자는 담보를 회수해요. 그럼 기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보증을 준 다음에 어떻게 회수를 하냐. 예전에는 대표이사가 직접 연대보증을 쓰게 해가지고 대표이사가 갚도록 이제 안내를 했었고요. 그게 이제 몇 년 전에는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못 쓰게 이제 아예 법에서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 통상적으로 이제 보통 기보에서 담보를 세운다 그러면은 보통 그 기업의 이제 특허나 이런 무형의 자산에 보통 질권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권 선정을 한 그 담보를 이제 기보가 가져가서 그거를 뭐 밖에다 팔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다시 이렇게 해서 기술 이전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회수를 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게 파산 신고하면은 그냥 깨끗하게 털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파산 신고를 하면은 그 법인에 귀속돼 있던 모든 것들 중에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외부로 자산을 빼돌리지 않는 이상은 뭐 특허나 이런 것들도 법인 이름으로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단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게 그 담보로서 잡혀 있는 그 기업들의 그 기관들이 모두 다 회수를 해가서 어떤 식으로든지 현금을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든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자 유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금을 회수 못하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투자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빌려줬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주식을 돈 주고 산 주주기 때문에 주주의 권한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 계약서라고 하는 게 그 주식을 매입했다는 매입 계약서, 매도 계약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주간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 두 개를 합쳐서 투자 계약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만약에 대표가 이제 이 회사가 어쩔 수 없이 진짜 뭐 사회적으로 뭔가 좀
좀 흐름이 안 맞고 정말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그건 그냥 투자 손실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주주의 불성실함이나 횡령이나 배임의 이슈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법적 소송까지 이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죠. 정부 지원 사업은 조금 특성이 다른데 공공의 이익가치 창출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뭔가 회수를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성실성 평가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지원 사업에 자금을 받았는데 그게 끝났을 쯤에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은 어떤 평가를 하냐면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된 거냐?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그럼 보통 그런 경우에는 실패 판정을 내지만 성실 실패라고 해가지고 실패는 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다. 다만 성공을 못했으니 이 사람한테 일종의 페널티 정도는 주겠다. 뭐 이런 정도라 그러면은 불성실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애초에 이거는 안 되는 거였고 이 새끼가 사기를 친 거라 이거야. 아니면은 얘가 성실하게 안 했어.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거야. 그런 식으로 불성실 판정을 받게 되면 그땐 뱉어내야 되는데 그 뱉어내는 게 굉장히 악랄합니다. 이때는. 정부에서 내오는 이 성실성 평가에서 불성실 실패라고 하는 이 낙인이 찍히면은 향후 몇 년간 정부 지원 사업 지원 불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다른 지원 사업도 다 잘리고요. 결정적으로 그 돈을 무조건 갚아야 돼요. 파산을 해도 갚아야 돼요, 심지어. 파산 신고를 하고 내가 신불자가 됐어도 어디 가서 이렇게 돈을 벌면은 그 돈이 그대로 이거 갚는 데 들어가요. 정말 이거는 거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다 발붙이고 있으려면 이거는 제일 우선적으로 내 그 월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차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가장 독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정부 지원 사업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이거 끝이 잘못 끝나면 되게 인생 피곤해집니다. 그럼 이제 아까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죠. 처음에 누가 그 질문을 했잖아요. 아니, 융자형 투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융자형 투자, 비융자형 투자 이런 표현은 없어요. 세상에 이런 거는 없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투자금 상환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상환 조건을 이제 뭐 좀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이런 거는 융자랑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뭐 이런 건 아니라고 보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다들 은행에서 돈 빌리는 빚이라고 투자를 생각하니까 이게 잘못된 건데, 원칙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투자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그 적절한 가격에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지. 돈을 주고 사는 개념인 거지. 그 뭐냐.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혹시라도 나는 여기에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아직 성장 가능성만 있지 아직 뚜렷한 뭐가 없는데 이 회사의 주식을 내가 뭐 100원짜리를 20만 원에 주고 사는 이유는 네가 앞으로도 성실하게 일해서 가치를 만들어낼 거라고 믿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자나 팀원의 어떤 성실함이나 발전 가능성을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성실성이나 어떤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주주에 걸리는 분명히 있죠. 그래서 통상적인 투자 계약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상환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하게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끝나는 융자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대신에 이제 좀 약간 그런 건 있는데, 우리가 통상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우리가 주식을 주는 걸로 하는데, 간혹 가다 보면 회사에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채권은 약간 융자랑 개념이 비슷해요. 어차피 이게 빌려준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채권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주식과 채권의 어떤 중간 형태로 해가지고 뭐 상한 우선형, 뭐 우선 전환, 뭐 채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좀 복잡한 개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오늘 제가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채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약간 융자의 개념이 없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주고 사는 이 개념에서는 융자와는 굉장히 좀 다른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럼 이제 만약에 투자금을 상환한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럼 투자금 상환이라는 거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냐라고 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걸 전제 조건에 깝니다. 대부분 요즘 쓰는 투자 계약서에서 상환이라는 말이 나오려면은 수익이 발생했을 때 상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전제 조건에 까는데,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어떤 경우가 이제 상환 조건이 들어가면은 기업이 주식을 회수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보통 이것도 이제 투자사들 간에 좀 상호간 합의가 먼저 되기는 하는데, 약간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이때쯤 돼서 좀 사업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뭐 어떤 그 사모펀드에서 이런 걸 뭐 살려고 하거나 이런 M&A 이슈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 기존에 있는 투자사들을 정리를 해라 이런 이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했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기업에서 우리가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서 지금 니들 주식 갖고 있는 걸 내가 다시 상환을 할 건데 그 상환할 때 얼마로 할래? 그랬을 때 뭐 투자사가 아니 뭐 그렇게 해라. 대신에 우리가 뭐 20만 원에 샀는데 지금 뭐 수익도 발생했고 기업 가치 올라간 상황에서 나는 이걸 더 쥐고 싶지만 네가 이거를 산다고 했으니까 나는 뭐 50만 원에 팔겠다. 이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팔 수 있는 거죠. 혹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게 기업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잘 나가고 있는 경우엔 투자사가 더 투자를 하려고 그러지. 왜냐면 그래야 돈 더 많이 버니까요. 근데 굳이 투자사에서 막 상환을 먼저 요청하는 경우는 많진 않은데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사가 상환을 한다는 거는 통상적으로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뭐 정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회사에 더 이상 돈을 계속 묶어둘 수는 없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기업의 성장으로 봤을 때 이제 투자사로서 하는 것보다 다음 라운드로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 하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계약의 어떤 재반 사항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상환 요청을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굉장히 아름다운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서로 윈윈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주가 같은 건 상호 협의를 하고 만약에 채권의 개념이다 그러면 원금에다가 이자를 갚는 형태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통상 이때 이자가 일반적인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보통 15% 17% 잡는 이유가 몇 가지 기준점이 있는데 그거는 뭐 오늘 얘기해 줄 거는 아니고 어쨌든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융자나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리스크의 관점에서 좀 그렇게 좀 세게 먹이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경우인데 투자사에서 주식 상환을 좀 강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보통 어떤 경우냐면은 기업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즉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는데 기업이 딴짓거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최악에는 횡령이나 배임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주식을 중도산환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중도산환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하죠. 특히나 횡령배임 같은 건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가 나와서 그런 사기성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좀 독하게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아주 피치 못할 뭐 저도 모르는 그런 이제 몇 가지 사정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런 이제 주식 상환을 요청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지 투자사가 단순하게 그런 그 원리금 상환을 하는데 투자가 단순하게 돈 내나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아까 얘기했듯이 통상적으로 상환 우선주라고 하는 것들은 그 수익이 발생을 했을 때 상환을 시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이제 그 기업가 정신 어떤 윤리적인 부분에 위배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법인을 운영을 하다가 투자를 받았어요. 투자를 받았는데 이 회사 그 투자를 받은 이유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뭐 어떻게든 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될 거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그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그 투자사가 저한테 투자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년에 나 갑자기 그 해외에 무슨 대학에서 교수 해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나 거기 좀 갔다 오겠다 그러고 그냥 회사 나 거기 가서도 열심히 할게요. 그래놓고 그냥 거기 5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진짜 뭐 미국에서 무슨 뭐 대학에서 와가지고 교수해라 그러면 당연히 거기 가서 하는 게 제 개인의 입장에서 좋은 거잖아요. 근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 새끼가 여기에서 사업해가지고 법인을 키워야 되는데 교수하겠다고 미국 갔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리 내가 거기에서 사업을 같이 한다라고 얘기를 병행하겠다고 얘기를 해도 적어도 여기에서 올인하는 거 대비해서는 퍼포먼스 안 나올 거 분명한 거잖아요. 미국 가서 살면서 뭐 여행도 다니고 거기 가서 또 일도 해야 되고 이거저거 하다 보면 적어도 한국에서 올인하는 거 대비해서 퍼포먼스 훅 떨어질 텐데 그러면 나는 이 회사가 앞으로 5년 안에 10배, 100배 성장할 거라고 했는데 뭐 한 배, 두 배 성장은 하겠지만 한 배, 두 배, 세 배 이렇게 성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제가 내팽개치고 뭐 모르겠다 그러면 확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이제 개짓거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투자사의 입장에서는 사업하라고 했는데 딴짓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권한이 실제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그 투자를 받을 때 주주관계약성 굉장히 빡세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 경업금지라고 해가지고 일을 이제 두 가지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대표적인 게 주로 교원도 있지만 의사들이 자기 병원 운영하다가 뭐 무슨 의료기기 같은 걸로 창업을 했는데 이제 창업해가지고 투자까지 받아가지고 쭉쭉 가고 있는데 자기 병원을 안 넣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병원 원장하고 막 이거 하면서 진료하면서 하게 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이 사업
대표로서 되게 성장할 거라고 했는데 그냥 계속 병원 일 하면서 자기 월급 받으면서 이렇게 일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대치보다 이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들. 뭐 그다음에 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이제 대표가 이제 갑자기나 박사학위 받아야겠다, 석사학위 받아야겠다 해서 대학원에 확 들어가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그 동의가 있으면 뭐 대표님 그러실 수 있죠. 뭐 대표님께서 하는 그런 어떤 그 경험이 실제로 이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윈윈하는 조건이다 그러면 투자자도 동의를 해요. 근데 대체로 보면은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가지고 대부분은 이제 그 대표 자체의 욕심, 주주의 욕심인 경우가 많아서 그런 이제 기업의 딴짓거리를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이게 좀 과하다, 도를 넘었다, 선을 넘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엔 주주총회에서 이제 조금 제동을 걸다가 문제가 생기면 도저히 안 되겠다 상환해라 이런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몇 년 전에 봤던 사례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기업들은 보통 주주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면은 그냥 투자만 한 거고 돈만 주고 기업의 운영에는 관여를 못하게 하는 게 좀 더 기본적이죠. 근데 그게 또 맞기는 한데 이게 좀 과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어떤 충분한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서 그냥 운영 상황만 알려주면은 특별히 제동을 걸 생각이 없는데 이 기업은 무슨 짓을 했냐면 10억인가를 투자 받아가지고 9억을 그 무슨 되게 쓸데없는 특허를 이전받는 데 쓴 거예요. 근데 투자자들이 그걸 몰라. 그냥 10억을 줬는데 9억을 가지고 그냥 이 대표가 자기 받고 싶은 그 기술들을 막 다 특허를 이전받은 거예요. 기술 이전을. 근데 그 기술 이전을 받은 기술들을 보니까 딱히 이 회사의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기술들. 그리고 딱 봤을 때 이게 왜 받았지 뭔가 되게 두서없이 그냥 제대로 된 특허맵도 없이 근거 없이 받았던 그런 기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뒤늦게 이 회사가 그거 수습한다고. 왜냐하면 수습 안 하면은 여기에서 그거 문제 삼아가지고 투자금 회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회수를 해버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면은 합리적인 판단과 투자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서 발생한 로스 같은 거는 투자자들도 어쩔 수 없이 좀 뼈아픈 손실이지만 인정을 해요. 근데 투자자 동의 없이 그냥 갑자기 일을 막 여기저기 저질러가지고 납득도 못할 짓을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펑크가 나서 펑펑 나가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제 돈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돈을 뺄 때는 보통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간혹 가다 보면은 굉장히 악랄한 투자자들이 이제 독소조항 넣은 다음에 조금만 여차하면 돈 빼는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오히려 요즘에 일반적인 스타트업들의 투자 구조를 보면은 생각보다 대표가 개짓거리를 해가지고 그런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경우도 많고 이제 이 바닥에 있다 보면 별의별 경우 다 봅니다. 제가 정말 농담이 아니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랑과 전쟁 같은 거 보면은 부부 이혼 사례 같은 거 보면 별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 보면은 변호사들 특히 이제 그 이혼 소송 전문하는 변호사들 얘기 들어보면은 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진흙탕 싸움이 있대요. 그런 진짜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는데 이 창업 시장도 똑같거든요. 실제로 해보면은 별의 사기꾼들이 다 있어요. 이게 투자자도 정말 나쁜 놈들이 있고 대표 중에서도 정말 사기꾼들이 진짜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컨설턴트나 이런 사람들도 되게 사기꾼들이 많고 그래서 별의 별경을 다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이제 주식의 상환이라고 하는 케이스도 되게 다양한 경우가 있고 이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투자 계약이 존재하고 이 투자 계약 안에 들어간 주식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 조건이 있어요. 보통주, 우선주, 상환 우선주, 뭐 무슨 뭐 전환사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본 중에 기본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지 사업이 잘 안 됐고 실패한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애초에 투자라고 하는 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특히 기업의 투자, 아직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회사가 클 거라고 생각을 했고 충분히 그거에 대한 어떤 위험, 리스크 요소를 체크를 한 다음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설사 어떤 예기치 않은 문제로 인해서 이 사업이 실패를 한다 그래도 그건 로스로 보고 대신에 다른 쪽에서 이제 그 손실을 메꿔야 되는, 즉 그래서 이제 모든 투자 자금은 이제 분산 투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하이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테이킹을 해요. 그래서 투자금 상환이 무조건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대표가 정말 개짓거리를 해가지고 개뻘짓거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고 분명히 이건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투자사들도 주주로서 이제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요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정말 극도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뭐 융자를 한번 갚아야 되냐, 투자를 받으면 갚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기본적으로는 꼭 갚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하기 나름인데 실제로 이제 찾아보시면은 이제 투자금 상환 조건이 없는 계약도 요즘 존재합니다. 상환 우선이라는 조건을 그 대표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뭔가 빚지는 기분이고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투자 계약도 분명히 있는데 다만 이제 이거는 그 사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냐, 그 상환 조건이 안 붙여도 충분히 이 그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러면 투자사 쪽에서도 당연히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경우에는 기업 가치 및 투자 규모가 작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표의 입장에서는 상환 조건 없이 되게 그냥 돈만 많이 주는 그런 계약을 원하겠지만 대표의 입장에서도 사업이라는 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모두에게 적용이 돼요. 돈을 빌려주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돈을 빌려주는 은행의 입장에서도 이자를 못 받을 수도 있다, 원금 회수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리스크는 어느 정도 안고 가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담보를 끼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사의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를 하고 이거에 이제 10배, 100배 성장할 거라고 보고 투자를 하지만 이 회사가 진짜 내가 예기치 않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 리스크가 생겨가지고 뭔가 좀 위험이 생길 수 있다. 그 어느 정도의 그 투자금에 대한 로스에 대한 리스크를 당연히 안고 가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그 기업 같은 경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보를 가져가지만 그 투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보를 가져가는 게 주식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 주식이 만약에 파산 신고나 이런 걸 통해서 휴지 조각이 되면은 사실 대표가 불성실했을 때 법적 소송을 갈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 돈은 날렸다고 보는 게 거의 이제 맞게 되는 거죠. 대표 본인의 입장에서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주주의 입장에서는 내 사업 망했으면 당연히 이제 가진 거 다 날리는 거니까 당연히 그 리스크를 주주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상환 조건 나 싫다. 그래서 난 투자 계약 받고 싶다. 대신에 조금 작게 투자 받았다. 그것 때문에 성장 못했다. 그것도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그런 거죠. 평가를 잘못해서 평가가 이루어진 시점에 약간 평가가 잘못됐거나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기업이 성장을 못했다, 원하던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러면 그것도 나름대로 리스크로 보기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원픽입니다. 나 혼자서 하는 사업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저처럼 그냥 혼자서 약간 부업처럼 하는 이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나 교육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그 한계치에 대한 거를 전제권을 깔고 가니까 문제는 없는데, 대부분 여러 분야는 뭐 플랫폼 사업이나 아니면 기술 개발의 테크 스타트업이나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이제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 플러스 베타적인 요소 플러스 감마적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뭔가 외부의 자금을 끌어들이거나 사람을 끌어들였을 때는 항상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공짜로 상담해주겠다, 공짜로 컨설팅해주죠, 공짜로 뭐 도와주겠다, 이거는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저 또한 역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료로 다양한 강의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저희 제자들을 가르치기 좀 편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나름대로 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엄연히 채널 멤버십이라고는 뭐 유료 프로그램이 있고 저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유료를 통해서 절대로 공짜가 아닌 그런 이제 모델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는 이 공짜라고 하는 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성립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뭐 옛날 보면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뭐 공짜로 창업하기, 공짜로 뭐하기, 뭐 정부 지원 사업으로 공짜로 창업하세요 그러는데 그냥 만들 대부분 사업 모델 보면은 그거 공짜로 창업하게 해준다고 여러분한테 이제 그 뭐냐 상담 받잖아요. 그 상담료 받잖아요. 그럼 지 입으로 지가 공짜로 창업하게 했으면 그거 상담 다 무료로 해줘야 되는 거고 사업계획서 컨설팅 다 무료로 해줘야 되는 거고 심지어 뭐 공짜로 정부 지원 사업 받으세요 해서 정말 뭐 대피를 한다, 그것도 다 공짜로 해줘야지. 근데 거기서 또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그 아까 얘기했듯이 투자라고 하는 개념상으로 봤을 때는 돈을 갚는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들어가진 않지만 사실은 그 갚는다 안 갚는다의 개념은 이제 여러분의 성실도, 그다음에 이제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이런 어떤 그 성실성을 또 중심으로 봐서 이제 그것도 판단을 하는 어떤 윤리적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게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사업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항상 채널 M&A는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이번 한 주도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계속 얘기하지만 창업 지원 사업이 한창인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여러분의 시간과 모든 노력을 좀 그쪽에 좀 많이 집중을 하시고요. 요거 끝나면 또 이제 또 본격적으로 또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오니까 그렇게 좀 테이킹을 좀 시간 관리를 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예. 만약에 할 일이 너무 많고 어떻게든 지원 사업도 받아야 된다 그럼 잠을 줄이세요. 다 먹습니다. 저도 설날 연휴에 나와서 이러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고 항상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채널의 맨날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